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내용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걸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는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서요. 책임 운영 기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첫 번째, 의의와 대상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와 있죠. 제가 책임 운영 기관은 어떤 특정한 정부를 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책임 운영기관이라는 방식으로 정부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의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의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사무에 대해서 운영을 해주게 되고요. 이 책임 운영기관을 운영할 때의 운영 방식은요. 일단 책임 운영기관의 장, 제가 국립중앙극장 장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임 운영기관의 장에게 뭘 행정 또는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 복습 정리할 때 이 책임운영기관이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책임운영기관이 1999년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국립중앙극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책임운영기관의 근거 법률이라든지 또는 대처정부의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 등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3번 선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임운영기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왜냐면 돈 들어가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앙행정기관, 국립중앙극장이라고 얘기한다면 문체부가 중앙행정기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걸로 3번을 구성했고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쭉 진행하면서요. 특징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유형,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유일하게 특허청.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인 부나 청이나 처나 청 중에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요게 특허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4번 선지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을 논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이 기출선지 보이시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대신 자율성을 주되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꼭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소속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좀 기관장의 자율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임용시험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임용시험을 기관장이 실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관장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임용 및 총정원, 그다음 임용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주요 사항이 가끔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운영 규정에 대한 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고용으로 읽어봐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기출선지 보이시죠? 소속 책임 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전체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 고위공무원단에 몇 명이나 있어야 될지, 그 다음 전체적인 조직의 급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사항들은 대부분 총리령 아니면 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가 요 문장 패턴 그대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X입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뭐였냐면 바로 공기업.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공기업은 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형태의 기업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득,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공기업이다.
이 공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성과 기업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사실 공기업이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책임 운영 기관도 일부 공기업이고요. 앞에서 봤었던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형태, 물론 우리가 자주 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기업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요거 가지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6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예, 6번 선지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설립 형태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공기업이지만 정부 조직이다. 정부 조직이 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기업특별회계 운영하는 정부기업이 있고요. 정부기업은 정말 일반 부처랑 동일하고요. 이 정부기업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구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편, 우체국 예금, 그다음 양곡 관리 조달 사업 이렇게 4개. 그래서 지금 우편이나 우체국 사업, 예금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과기부 소속의 의정사업본부에서, 조달 사업은 조달청에서, 양곡 관리 사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요거입니다. 정부 기업 중에 책임 운영 기관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도 참 길어요. 그죠? 책임 운영 기관, 특별회계 기관. 아마 빈칸 중에 제일 칸의 숫자가 많았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청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고 여기가 정말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기업이나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 공기업의 유형들을 비교하는 것도 봤습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공기업, 하지만 얘네들은 법인 형태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이나 인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법인형의 공기업에 따로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분류는 누가 하느냐?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이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거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크기나 실제 자산의 규모 등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중에서도 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요 조건.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제가 문제 선지 9번을 구성했습니다. 여기가 8번 선지의 내용이고요. 여기가 9번 선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되려면 일단은 지금 보시는 직원 정원 300인, 수입액은 200억, 그 다음 자산 규모는 30억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형 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했고, 여기 선지로 9번 선지.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여기 나와 있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 맞습니다. 공기업이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이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여기 있는 예시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시는 매년 1월 달에 새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외우지 말고 나중에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경영에 대한 지침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경영 실적 평가 같은 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알아보기의 내용은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서 3장의 챕터 2, 우리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까지 쭉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챕터 3, 조직 행동론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직 행동론의 제일 첫 번째는 동기 이론입니다. 과연 동기의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동기 이론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내용 이론. 분명히 동기를 유발시키는 욕구에 내용이 있다. 욕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설명해서 동기부여의 과정을, 동기부여를 설명한다. 그래서 내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동기를 유발시키는지를 인간의 욕구에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요. 10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과정 이론 내용이 있습니다. 과정 이론은 동기가 실제 어떤 욕구 때문에 유발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유발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과정 이론에 대한 부분 가지고 빈칸 설명했고요. 이걸로 11번 선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복습 테스트, 복습 스터디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내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여기 있는 기출선지,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나 블룸의 기대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거 모두 다 아주 정확하게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다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메슬로우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했습니다.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했죠.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면서 욕구에 5가지 계층이 있다. 그래서 계층도 기억하시라고 했고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그림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욕구가 하위가 충족되면 상위로 올라가는데 욕구의 완전한 충족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relatively when. 어느 정도의 충족, 어느 정도의 충족. 이게 되면 그 다음 상위 욕구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욕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 12번 선지 구성했고요. 인간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지만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지금 보이시는 기출 선지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어느 한 단계의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어야지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적당하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슬로우 얘기들을 쭉 설명했고요. 이 메슬로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좀 보완하는 느낌으로 등장했던 게 엘더퍼입니다. 그래서 엘더퍼는 5가지 욕구를 좀 가볍게 3개의 욕구로 설명해서 생존과 관계와 성장 욕구로 설명하고 이게 중요했어요. 메슬로우와의 비교. 그래서 이 메슬로우와의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욕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했죠. 엘더퍼가 특히 얘기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출선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엘더퍼의 이하이즈 이론은 상위 욕구를 먼저 추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상위 욕구 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퇴행하기 때문에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제가 내용으로 골랐던 거는 요거입니다. 메슬로우는 동기가 작용하는 욕구가 하나, 단일 욕구라고 생각했지만 엘더퍼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복합적 욕구 단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요. 여기 있는 단일, 여기 있는 복합적 욕구 이렇게 2가지 가지고 제가 13번 선지를 구성했고 좀 전에 풀어봤었던 저희 기출 선지는 여기 있는 이 C, 지금 좌절 퇴행 접근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인간이 처음부터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2가지로 다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X이론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기법은 조직 구성원들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한다? 전통적으로 채찍과 당근의 기법을 사용한다. 그에 비해서 Y이론은 관리하는 전략, 스스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맥그리거에 대한, 메슬로우 아닙니다. 맥그리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허츠버그. 욕구 충족 2개 요인 이론 또는 욕구 충족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다. 불만을 주는 요인은 위생 요인, 만족을 주는 요인은 동기 요인. 그래서 이 2개는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15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예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예시 꼭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 전략에 대한 내용과 한계점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이겁니다.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 14, 15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아지레스 성숙, 미성숙 이론. 그죠? 그래서 아지레스의 이론의 특징, 전통적인 관료제가 인간을 너무 미성숙한 상태로 간주를 하는데 사람은 성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성숙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관료제도 인간을 다루는 방법,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이게 아지리스 이론입니다. 16번의 내용이죠. 자, 맥클랜드 욕구가 학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욕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욕구는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욕구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보시는 성취, 권력, 친교 3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죠? 자, 맥클랜드는 그래서 성취 동기 욕구의 이론에 따라서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결국 17번의 선지를 구성했고요. 마지막 샤인, 인간의 욕구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름이 복잡인 모형.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현대적인 이론도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18번까지입니다. 오늘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까지 보려고 해서 우리 오늘 보통 제가 선지를 한 15개 보는데 좀 많이 왔습니다. 동기 이론은 워낙 기출 비중이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학자들을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학자 하나하나의 특징들만 잘 익혀주시면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굿모닝 행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